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국어 선생님 김대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갈등을 연극으로 표현하기라는 주제로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봤었습니다. 또한 희곡과 관련된 용어들의 개념들도 살펴봤었는데요. 연극의 대본이 바로 희곡이다라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희곡이 완성이 되면 실제로 무대에서 연극을 하기 위해 배우들과 스태프들이 연습을 하겠죠. 그래서 연극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까지도 간단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실제로 소설을 희곡으로 각색한 작품을 감상을 해볼 건데요. 바로 고전소설 토끼전의 내용을 각색하여 희곡으로 만든 토끼와 자라라는 제목의 연극 대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교과서 38페이지, 39페이지에 대본이 실려 있는데요. 그 옆에를 보시면 보라 색깔 글씨로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가령 이 연극의 무대는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 라는 식의 질문이 적혀 있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연출 공책을 활용하면서 대본을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연출 공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연출 공책이라는 것은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움직임을 연기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적어가면서 실제로 무대 위에서 이 대본의 내용을 어떻게 실제로 표현할 것인가를 계획하고 그 계획한 내용을 메모해 놓는 공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대본을 읽으면서 연출 공책의 내용도 살펴보고 그래서 실제로 연극을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그런 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 희곡의 특징을 살펴봤었는데요. 희곡의 특징 중에서 소설과 비슷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희곡 역시 소설과 마찬가지로 갈등에 의해서 사건이 전개되고 이야기가 진행된다라는 것이었는데 소설과 희곡은 둘 다 갈등이 사건의 전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갈등 정도에 따른 사건 전개의 방식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설은 발단 부분에서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전개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되고 위기 부분에서 갈등이 높아지기 시작하다가 절정에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요. 결말 부분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반면에 희곡 같은 경우는 발단 부분에서 갈등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전개 부분에서 갈등이 시작된다는 것까지는 소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소설에 있는 위기,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은 생략되고 바로 절정으로 넘어가서 갈등이 최고조를 찍는 장면이 먼저 나와요. 자, 그러고 나서 하강이라는 부분, 소설에는 없는 하강이라는 부분에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되고 대단원 부분에 가서 그 갈등의 실마리를 활용하여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연극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소설의 구성 단계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지만 희곡의 경우는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될 토끼와 자라라는 이야기가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구성 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간단하게 줄거리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희곡 토끼와 자라의 글의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단 부분에서의 내용은요. 용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을 낫게 할 약을 구하던 중에 자라가 토끼의 간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그 말을 들은 용왕은 자라에게 토끼를 데려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전개 부분에서는 육지로 올라간 자라가 토끼를 설득해서 용궁으로 데려오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토끼는 자라가 자신에게 아름다운 용궁을 구경시켜 주겠다라고 해서 따라왔는데 실제로 가보니 용왕이 대뜸 간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끼는 간을 두고 왔다라는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는 장면이 이 글의 절정에 해당이 되고요. 하강 부분에서는 토끼가 자라와 함께 용궁을 빠져나오게 되고 결국 토끼는 자신에게 속은 자라를 실컷 놀리면서 산속으로 돌아가고 자라는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장면으로 이 극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과서 38페이지부터 내용을 살펴보면서 내가 만약에 이 대본을 가지고 연극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어떤 연기 톤으로 연극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대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38페이지에 실려있는 희곡 토끼와 자라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여러분들은 좌우측에 있는 날개 질문의 답을 적어가면서 연극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대 위에서 어떤 식으로 연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무대 위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를 미리 대본을 살펴보면서 적어두면 실제로 연습을 할 때 활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연습을 위해서 미리 대본을 보면서 연극을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적어 놓는 공책을 연출 공책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대본을 보면서 연출 공책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대본의 윗부분에는 당연히 이 대본의 제목이 나와 있겠죠? 토끼와 자라라고 되어 있을 거고요. 이 각본을 쓴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엄인희라는 작가가 토끼전이라는 소설을 각색해서 희곡, 토끼와 자라를 만드신 거죠. 자,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희곡의 가장 첫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부분에는 등장인물과 장소가 소개가 되어 있네요. 등장인물은 토끼, 자라, 용왕, 문어, 뱀장어, 전기뱀장어, 고등어, 꼴뚜기, 도루묵 이렇게 있는데 토끼와 자라, 용왕까지도 주인공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연이라고 할 수 있겠고 문어, 뱀장어, 전기뱀장어, 고등어, 꼴뚜기, 도루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등장하는 조연, 단역 뭐 이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장소는 바닷속 궁궐과 산속이 되는 건데요. 자, 이렇게 희곡의 맨 앞부분에서 시작 부분에서 이 희곡이 진행되고 있는 배경, 장소, 그리고 나오는 인물에 대하여 소개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해설이라고 부릅니다. 이야기의 때와 장소를 설명하고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면서 이 연극이 언제 어디를 배경하고 있는지 어떤 인물이 나오는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부분을 해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날개 질문을 바로 보시면 이 연극의 무대는 어떻게 꾸미는 것이 좋을까라고 했습니다. 자, 당연히 지금 여러분들이, 학생인 여러분들이 공연을 한다라고 하면 무대가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렇죠. 교실에서 공연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교실에서 이런 용궁 세트를 만든다거나 산속 분위기를 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럼 활용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칠판에다가 그림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림을 직접 그리는 방법을 활용을 해서 무대를 꾸미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기본 배경이 되는 뭐 용궁은 여러분들이 사진을 뽑아서 크게 사진을 뽑아서 칠판에 붙인다거나 아니면 직접 그림을 그린다거나 해서 배경을 연출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뭐 연극 무대나 배경을 꾸미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찾아라, 인터넷에 찾아보자, 도서관에서 찾아보자, 이런 거는 이제 이미지 파일 같은 거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실제로 무대 위에서 연극을 할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무대 장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대본을 보면서 구상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연출 공책의 활용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1장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배경은 바닷속 궁궐이 되겠네요. 용왕이 있는 용궁이 무대이다. 용궁은 온갖 해초들이 넘실대는 화려한 궁전이다. 가운데 용왕의 의자가 놓여 있다. 막이 오르면 시름시름 앓고 있는 용왕이 의자에 앉아 있다. 양 옆으로 신하들이 늘어서 있다. 신하들은 용왕의 부름을 받고 분부를 기다리는 중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전체적인 무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을 지시문이라고 부른다고 했었고,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무대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나 무대의 그런 위치, 무대의 등장인물이 어떤 위치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무대 상황에 대한 지시문이기 때문에 지시문 중에서도 무대 지시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지시문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무대의 첫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날개질문을 보시면 용왕은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고 신하들은 관객들이 얼굴을 잘 볼 수 있게 시옷자로 벌려 서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지금 무대의 구성을 지금 그림으로 따로 메모를 해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역시 연출 공책을 활용하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 교과서 39쪽에서 인물의 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에는 선생님도 약간 연기를 하면서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연기가 다소 어색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내가 물속에 사는 온갖 약초를 다 먹어보았지만 아직도 아프질 않느냐? 황공하오이다 마마. 그놈의 황공 소리도 듣기 싫다. 황공무지로소이다 마마. 듣기 싫어. 황공이고 무지고 그런 소리 말고 내 병이 깔끔히 나을 묘수를 말하란 말이다. 폐하, 약초보다는 어패류가 나은 줄 아래오. 어패류가 무엇을 말하는고? 신약이 나왔단 말이냐? 어패류란 물고기나 조개 종류를 말하는 것인 줄 아래오. 물고기? 너희를 먹으라고. 자, 여기까지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용왕이 가장 먼저 대사를 말했는데요. 용왕의 대사 앞에 괄호 속에 야단치며라는 부분 보이시나요? 그리고 문어의 대사 바로 앞에도 괄호 속에 머리를 조아리며 라는 말이 있을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맞습니다. 지문 혹은 지시문이라고 부른다고 했는데요. 극작가가 사건 진행이나 상황을 배우 또는 연출가에게 지시를 하는 것인데, 이렇게 등장인물의 등장과 퇴장 혹은 동작 등을 나타내는 지시문을 행동 지시문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지시문의 경우에는 무대의 배경 같은 것들, 무대의 전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무대 지시문에 해당이 되고, 지금 이렇게 인물의 대사 앞에서 어떤 식으로 대사를 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을
행동 지시문이라고 부른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읽어본 이 부분을 통해서 갈등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용왕이 병이 든 것. 병이 아무리 좋은 해초에 약초 다 먹어봤는데도 병이 낫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계속 볼게요. 그 전에, 넘어가기 전에, 지금 그 옆에 보시면 날개에 또 하나의 말이 실려 있죠. 신하들이 대사를 말할 때는 관객 쪽으로 돌아서서 말해야 얼굴이 잘 보이겠네.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이거 대사하실 때 관객 쪽으로 돌아서서 말하라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계획이 되겠죠. 용왕 놀란다. 용왕 구역질을 한다. 신하들은 깜짝 놀라 꼴뚜기를 두드려 팬다. 자, 용왕이 왜 놀랐습니까? 그렇죠. 꼴뚜기가 갑자기 자기한테 이제 신하들을 잡아먹으면 약효가 있을 거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구역질이 나겠죠. 그리고 그 말을 들은, 꼴뚜기의 말을 들은 신하들은 막 펄쩍 뛰면서 꼴뚜기를 막 두드려 팬 겁니다. 뱀장어의 대사를 한번 볼게요.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더니 아예 용국 망신까지 시키는구나. 누굴 먹어? 그래서 이제 맞던 꼴뚜기가 대답을 합니다. 폐하, 예로부터 뱀장어가 몸에 좋고 기력이 살아난다는 명약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제 꼴뚜기가 뱀장어한테 네가 잡아먹혀라고 추천을 했네요. 그랬더니 뱀장어가 폐하, 죄송스러우나 지난 6달간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서 약될 것이 없는 줄 아래요. 차라리 제 사촌 전기뱀장어가 어떨는지요? 이제는 사촌까지 팔아넘깁니다. 전기뱀장어 옆에 있다 날벼락 맞았죠. 자, 전기뱀장어의 대사. 이런 의리 없는 사촌을 봤나? 폐하! 제 몸은 전기가 흐르고 있어 물속에서 드시면 전기가 올라 입이 삐뚤어진다고 합니다. 저보다는 도루묵이 어떨는지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신하들 중 누구도 자신의 임금인 용왕을 위해서 희생하려는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서로 떠밀기 바쁘죠? 자, 그 어물점 망신은 꼴뚜기가 시킨다라는 속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지질이 못난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동료를 망신시킨다라는 뜻인데 이 장면에서 왜 이런 속담을 썼을까요? 그렇죠. 꼴뚜기 본인도 무슨 종류입니까? 어패류, 물고기잖아요. 물고기인데 다른 자신도 물고기면서 용왕에게 어패류를 먹으라고 말한 꼴뚜기를 비난하고 있는 용도로 쓰인 거죠. 그래서 막 이제 꼴뚜기는 계속 신하들한테 비난받고 이렇게 때려 맞다가 분해가지고 막 아무나 이제 막 추천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막 서로 신하들이 떠밀기 바쁩니다. 정신없이 떠밀기 바빠요. 계속해서 신하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유발되고 있네요. 서로 안 잡아먹히려고. 계속 볼게요. 자, 지금 분해서 당황해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도 역시 모두 다 지시문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기뱀장어가 도루묵을 추천을 하니까 도루묵이 당연히 폐하, 오죽하면 제 이름이 도루묵이겠습니까? 옛날 어느 임금이 피랑가다 우리 할아버지 물고기를 잡수셨는데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주르륵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고기들 이름이 금어로 고쳐졌다고 합니다. 금어. 금붕어가 아니고 옳지. 그래. 내 놈을 먹어야겠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다시 우리 아버지 물고기를 잡수시다가 퇴퇴토하며 이런 맞대가리를 봤나 이놈 이름을 도루묵이라고 해라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고등어가 어떨는지요? 자, 도루묵이 자기의 그 맛이 없음을 강조하려고 자기 이름이 이렇게 된 유래까지 얘기하면서 자기는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임금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고등어 잡아먹어라. 이제는 고등어 신하한테 토스한 겁니다.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고등어가 마마, 저는 죽이나 마나 먹어보나 마나입니다. 왜? 이랬더니 저는 등푸른 생선이라 머리를 좋아지게 할 뿐이지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비려요. 냄새 좀 맡아보세요. 막 자신의 단점을 막 어필을 하면서 지금 피해 보려고 까딱하면 용왕한테 잡아먹힐 위험이니까 서로 등 떠미는 건 물론이요. 서로 자신의 단점을 어필하면서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날개를 보니까 여기서 도루묵은 당황한 목소리로 빠르게 말해야겠군 이라고 하면서 연기의 방법, 목소리 톤, 목소리의 빠르기 이런 것들에 대한 메모도 해놨네요. 자, 당연히 펄쩍 뛰며 도루묵 끄덕끄덕 이런 것들은 다 모두 지시문에 해당이 될 거고요. 자, 계속 내용을 보겠습니다. 고등어, 용왕의 앞으로 다가가 등을 내민다. 용왕, 냄새를 맡아보다가 얼굴을 찡그린다. 용왕, 나머지 신하를 샅샅이 훑어본다. 문어와 자라는 벌벌 떨고 있다. 먼저 핑계를 대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문어가 나선다. 폐하, 저는 머리칼이 없는 생선이라 약효가 없는 줄로 아래오. 머리칼은 다 없어. 너만 없는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비닐. 비닐? 비닐이 아니고 비늘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에 붙은 빨판은 뱃속으로 들어가 먹은 자의 피를 빨아버린다 합니다. 정말? 마마, 저는 아주 질긴 고기인 줄 아래요. 자, 지금 보시면 문어가 먼저 선수를 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댄 핑계는 머리칼이 없는 생선이라고 하면서 약효가 없다 이랬더니 용왕이 쉽게 안 넘어가요. 아니, 머리칼은 너 말고도 다 없다. 물고기 머리칼 있는 거 봤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저 비닐이 없다. 막 이러니까 비늘이 없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비닐이라고 잘못 말을 한 거죠. 비늘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기의 다리에 붙은 빨판이 뱃속으로 들어가면 피를 빨아먹는다라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까지 동원해서 모면을 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자기는 아주 질긴 고기이기 때문에 약효가 없다. 뭐 이런 식의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자, 지금 그 옆에 날개 질문을 보면 신하들을 대하는 용왕의 태도는 어떻게 보이면 좋을까요? 여러분들. 그 용왕의 표정이라던가 용왕의 태도, 무대 위에서 보이는 관객들에게 보이는 용왕의 태도는 어떻게 보이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지금 신하를 잡아먹으려고 막 샅샅이 뒤지고 있잖아요. 누가 좋을까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이기적인 태도가 보이게끔 약간 거들먹거리면서도 조금 거드름 피우는 태도를 액션으로라도 아니면 표정으로라도 보여주는 것이 관객들에게 훨씬 더 그 감정이 잘 전달이 되겠죠.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라라는 겁니다. 교과서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그럼 누가 남았느냐? 참으로 힘이 든다. 저는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인 줄 아래요. 자라로 하는 약 이름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용봉탕인 줄 아래요. 아이고, 자라 모가지 축축 늘어지는 소리 좀 하지 마라. 폐하, 바다의 대왕 용왕께서는 산속 짐승의 간을 먹어야 하는 줄 아래요. 산속 짐승? 새벽 이슬만 먹고 숲에서 자라는 눈꽃 같은 짐승을요. 그래, 그게 대체 누구냐?
그게 말이죠. 도끼, 도끼? 에라, 망치는 아니고 깡충깡충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신하는 자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라가 자기는 소뚜껑이라고 하면서 자기는 좀 딱딱하니까 먹기 힘들 것이다 라는 걸 어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용왕은 그 왜 자라를 넣고 만든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막 이랬더니 이때다 싶어가지고 신하들이 용봉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용봉탕이라는 거는 들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 잉어하고 닭 혹은 잉어하고 자라를 넣고 푹 끓여서 만든 국을 말하는데 뭐 기력 회복하는 데는 좋은 국이라고 하죠. 좋은 탕이라고 하는데 그 용봉탕 얘기를 하면서 이제 자라를 희생양으로 바칠 요양이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 자라가 기가 막혀 하면서 그 용왕한테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용왕님은 산속짐승의 간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만 그럼 산속짐승이 무엇이냐 이렇게 자라한테 물으니까 처음에는 자라가 도끼라고 잘못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용왕이 도끼, 에라 망치는 아니고 라고 하면서 약간 말장난을 한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언어유희라고 하는데요.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장난을 하면 관객들이 조금 웃음 포인트가 되겠죠. 관객들의 웃음 포인트를 주면서 대사를 하고 있죠. 그랬더니 자라가 깡충깡충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 옆에를 보시면 줄임표가 있는 대사는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말줄임표는 어떨 때 사용을 합니까? 그렇죠. 뭔가 말 끝을 흐려서 여운을 남기는 용도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였더라 라고 할 때 그 말줄임표는 정말로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은, 날 것 같은데 안 나는 듯한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실감나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줄임표를 사용을 했으니까 그런 심리가, 등장인물의 심리가 잘 드러나게끔 대사를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말을 더듬으며 기가 막혀서 뭐 이런 것들 역시 다 지시문에 해당이 되는 것 챙겨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볼게요. 그 깡충깡충 뛰는 청설모를 말하는구나. 귀가 뾰족하게 길고 엉금엉금 기며 꼬꼬마 동산에서 풀을 뜯는다고 들었습니다. 알았다. 그 토끼. 그렇습니다. 토끼의 간을 꺼내 드시면 만병이 다 낫는다고 합니다. 여봐라! 얼른 자라를 보내 토끼를 데려오도록 하여라. 예이. 저보고 가라고요? 내가 아주 급하다. 냉큼 다녀오너라. 냉큼 다녀오랍신다. 판소리 수군가에서 무트로 나오는 소리 한 대목을 튼다. 그 노랫소리에 맞춰 자라는 바닷물을 헤치고 육지로 나온다. 자라가 땅에 도착해서 토끼를 찾는 신용을 하면 연극은 다음 장으로 넘어간다. 자, 처음에는 용왕이 청설모를 말하는 줄 알았더니 자라의 말을 듣고는 토끼를 말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가 토끼의 간을 먹으면 만병이 다 낫는다고 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용왕이 벌떡 일어나서 빨리 자라를 육지로 보내서 토끼를 데려오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라가 용왕의 명으로 토끼를 잡으러 육지로 지금 떠나고 있는 장면이 1장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 옆에를 보시면 자라의 이동 동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라의 이 지금 장면을 자라의 마지막 장면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판소리 수군가에서 무트로 나오는 소리 한 대목 대신 다른 배경음악을 넣는다면 어떤 음악을 넣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무대 구성 장치 중에는 배경음악도 있습니다. 왜 우리 BGM이라고 많이들 하는데 백그라운드 뮤직. 그래서 그런 적절한 효과음이나 배경음악을 잘 넣으면 그게 느낌이라던가 그게 분위기를 조금 더 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적절한 노래를 선정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음악 감독이라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음악 감독이라고 하는데, 자, 판소리 수군가에서 무트로 나오는 소리 한 대목 대신에 다른 걸 넣는다면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혹시 그 난감하네 하는 그 노래 알아요? 한 번씩은 들어봤을 텐데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거에서 그 좀 정말로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갑자기 어떤 가야금 소리랑 같이 나오면서 난감하네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노래를 좀 넣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좀 신나는 느낌? 신나는 느낌. 지금 이제 어떤 방법이 나타났잖아요. 용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났으니까 뭐 둥기덕 둥덕덕 하면서 그 자라가 이제 희망을 가지고 토끼를 찾아 나서는 그런 배경음악을 적절하게 깔아주면 훨씬 더 그게 분위기가 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 41페이지까지가 제1장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에서의 갈등의 원인과 진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용왕이 병에 걸려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할 묘수를 말하라고 신하들을 다그치고 있는 겁니다. 빨리 병을 낫게 할 방법을 말해라 라고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만 신하 중에 한 명인 꼴뚜기가 어패류를 추천합니다. 자기도 물고기면서 자기 동료들 잡아먹으라고 지금 하고 있었으니까 당연히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갈등의 진행은 용왕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신하들 사이에서 서로를 막 추천하면서 대립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제1장에서 드러나는 갈등의 양상 정리해 볼게요. 용왕은 자신의 병을 낫게 할 약을 찾고 있습니다. 신하들은 용왕의 병을 낫게 하려고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두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서 갈등이 빚어지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1장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장, 3장, 그리고 마무리까지는 다음 시간에 보는 걸로 할게요.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